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17살 여고생 신만이가 산속 깊은 계곡에서 죽어가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밧줄로 묶였다 풀려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유명 기업 서해운송의 창업주 겸 회장이었죠. 17살 여고생 신만이는 남자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재벌 회장은 꼬마 신만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목걸이를 왜 내가 차고 있는 거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은 꼭 약간 마련할게요. 괜찮다, 봄아. 내가 새벽부터 너무 고생이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걸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한보미의 눈이 떠졌다. 겨울 끝자락의 냉기가 이불 밖까지 파고들었지만 몸을 일으키는데 주저함은 없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이 작은 마을에서 보미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낡은 전기장판의 온기를 뒤로하고 일어서자 거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오명자 할머니는 또다시 밤새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모양이었다. 보미는 소리 없이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우유 배달 가방이 놓여 있었다. 20병. 마을 전체를 돌아도 이게 전부였지만 이 작은 수입이 없으면 당장 내일 아침 밥상도 차릴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보미의 발걸음은 익숙하게 골목을 누볐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우유를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빈 병을 회수하는 동작이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가끔 대문 안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오늘은 조용했다. 마지막 집까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보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입술이 바짝 말랐다. 병원이었다. 새벽 5시에 걸려오는 병원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한보미 보호자님 맞으시죠? 오명자 환자분 치료비가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최소 200만 원은 입금해 주셔야 다음 진료가 가능합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보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겨우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0만 원. 우유 배달로는 한 달에 30만 원 남짓 벌 수 있었고 주말에 약초를 캐서 팔면 운이 좋을 때 10만 원 정도 더 생겼다. 계산기를 두드릴 것도 없었다.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였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 앉아 계셨다. 창백한 얼굴에 약봉지를 펼쳐놓고 한 알 한 알 쐬어가며 먹을 약을 골라내고 계셨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봉지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조금 답답해서. 너는 배달 다녀왔니? 춥지? 괜찮아요. 할머니, 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다. 드시고 싶어도 약값이 없으면
끊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보미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독촉장 몇 통이 놓여 있었다. 카드 대금, 전기세, 그리고 사채업체에서 온 독촉 문자까지. 봄아, 미안하다. 할매가 이렇게 벽만 달고 사니까 내가 고생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어떻게 됐겠어요. 보미의 기억 속에 부모는 희미했다. 아버지는 얼굴조차 모르고 어머니는 보미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할머니 오명자가 보미를 키웠다. 산골 청소일, 식당 설거지, 무엇이든 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왔는데 할머니의 몸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다. 심장이 약해지고 당뇨 합병증까지 겹치면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미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호박색 펜던트 반쪽이 들어 있었다. 엄마의 유품이었다. 돌아가시기 전 엄마는 이것을 봄이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고 한다. 봄아, 이건 내가 꼭 간직해야 해. 언젠가 이 조각이 널 지킬 거야.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보미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힘들 때마다 이 펜던트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햇살이 조금씩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보미는 학교 갈 준비를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또래 아이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학원을 전전할 나이였지만 보미에게 그런 여유는 없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산으로 향했다.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다. 오후 4시 보미는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뒷산 입구에 섰다. 손에는 작은 호미와 비닐봉지,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어준 약초 그림이 그려진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더덕, 도라지, 참나물. 계절에 따라 캘 수 있는 것들이 달랐다. 지금은 겨울 끝자락이라 귀한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운이 좋으면 묵은 더덕 뿌리 정도는 건질 수 있었다. 산길은 가팔랐다. 눈이 녹으면서 진흙이 되어 미끄러웠지만 보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올라갔다. 1시간쯤 올랐을까 평소 약초를 캐던 터에 도착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고 바람소리 너머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다. 보미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희미하고 떨리고 간신히 짜내는 듯한 목소리. 살려 누구 없나? 보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 목소리는 계곡 쪽에서 들려왔다. 겨울철 계곡은 위험했다.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위가 미끄럽고 자칫하면 추락할 수도 있었다. 보미는 잠시 망설였다. 괜히 나섰다가 자신까지 다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가. 병원비도 못 구하는 판에 또 다른 사고라도 나면 끝장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보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예전에 보미가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그냥 지나친 적이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봄아, 사람은 사람을 외면하면 벌 받는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도와야 해. 보미는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계곡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위를 붙잡고 나뭇가지를 의지하며 조금씩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계곡 중턱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남자였다. 헐렁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다.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에게 묶였다가 풀려난 흔적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보미는 남자를 흔들었다. 남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다. 흐릿한 눈동자가 보미를 향했다. 그 순간 보미의 시선이 남자의 손목에 묶인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호박색 펜던트, 자신이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반쪽. 마치 하나였던 것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자신의 펜던트와 맞물릴 듯한 형태였다. 보미의 손이 떨렸다. 남자는 희미한 눈빛으로 보미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았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걸 왜 내가 갖고 있지? 보미는 그 질문에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남자는 다시 눈을 감았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졌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구조였다. 보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계곡은 깊었고 혼자 힘으로 남자를 끌어올리기엔 무리였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산 깊숙한 곳이라 전파가 닿지 않는 구역이었다. 보미는 이를 악물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마을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하거나. 하지만 마을까지 왕복하는 데만 2시간은 걸렸다. 그 시간이면 남자는 이미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었다. 일단 옮겨야 해. 보미는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남자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본능적으로 보미에게 몸을 기댔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아니, 남자가 가벼운 게 아니라 말라 있었다. 며칠을 굶은 듯 뼈만 앙상했다. 보미는 한 걸음 한 걸음 바위를 디디며 계곡을 빠져나왔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평지에 도착하자 보미는 남자를 나무 밑에 눕혔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었다. 가방에서 비상용으로 챙겨둔 은박 담요를 꺼내 남자에게 덮어주었다. 할머니가 산에 갈 때는 항상 이거 챙겨라며 쥐어준 것이었다. 그때는 쓸데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은박 담요가 사람 하나를 살릴 도구가 되었다. 남자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다. 보미는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있었지만 인상은 날카로웠다. 눈매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턱선은 강단이 느껴졌다.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보니 굳은 살이 없었다. 육체 노동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다. 대체 누구시길래? 보미는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다. 신분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지갑도 휴대폰도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 일부러 다 빼앗아간 것이었다. 손목과 발목의 밧줄 자국이 그 증거였다. 이 남자는 납치당했다가 버려진 것이었다. 보미는 다시 남자의 손목에 묶인 펜던트를 보았다. 자신의 것과 너무나 닮았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원래 하나였던 게 분명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
남자의 펜던트 옆에 대어 보았다. 두 조각은 딱 맞물렸다. 마치 퍼즐처럼. 그 순간 보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는 왜 이 펜던트를 남겼을까? 그리고 이 남자는 왜 같은 펜던트를 가지고 있을까?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보미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었다. 보미는 결심했다. 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위험한 선택이었다. 정체를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 남겨두면 죽는다. 그건 확실했다. 보미는 다시 남자를 일으켰다. 남자는 이번엔 조금 더 힘을 썼다.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산을 내려갔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간신히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보미는 뒷길로 돌아갔다. 골목 사이사이를 지나 집 뒤쪽 작은 문으로 남자를 들였다. 거실에 들어서자 할머니 오명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할머니는 남자를 본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봄아, 이게 무슨... 할머니,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입은 지금 당장 눕혀야 해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작은 방 이불을 펴고 남자를 눕혔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뜨거운 차를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잠들었다. 부엌에서 보미와 할머니는 마주 앉았다. 보미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계곡에서 발견한 것, 밧줄 자국, 그리고 펜던트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할머니, 이 펜던트 엄마가 왜 저한테 준 건지 아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봄아, 내 엄마는 원래 이 산골 사람이 아니었다. 보미는 숨을 멈췄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그동안 할머니는 엄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물어봐도 다 지난 일이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의 눈빛은 달랐다. 뭔가 말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다. 내 엄마 한서윤은 서울에서 왔다.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보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할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그때 엄마 뱃속엔 내가 있었고 그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어. 엄마는 내게 부탁했지.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펜던트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미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항상 강했던 할머니가 지금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때 작은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급히 방으로 갔다.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남자는 천장을 보다가 할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할머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서 회장님? 남자는 할머니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도 자신을 알아보는 할머니의 목소리도
그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할머니 오명자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다.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눈이었다. 할머니는 재빨리 보미를 거실로 데려갔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봄아, 저분은 위험한 사람이야. 위험하다니요? 할머니, 저분 누구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 상황은 이미 보미를 깊숙이 끌어들였다. 서정태, 서해운송이라는 회사 회장이야. 아주 큰 물류회사지. 그 사람이 왜 여기 이 산골에 버려진 거지? 보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회장? 큰 회사? 그런 사람이 왜 산속 계곡에 밧줄로 묶인 채 버려져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걸까? 할머니, 어떻게 저분을 아세요? 내 엄마 일 때문에 한 번 본 적이 있어. 오래전 일이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미는 느낄 수 있었다. 엄마와 저 남자, 그리고 이 펜던트 사이에는 뭔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저 사람을 숨겨야 해. 저렇게 버려졌다는 건 누군가 죽이려 했다는 뜻이야. 그 누군가는 분명 다시 찾으러 올 거야. 보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무심코 구한 사람이 살인 표적이었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를 집에 데려온 이상 보미와 할머니도 연루된 것이었다. 할머니, 그럼 어떡해요? 일단 이름을 바꿔. 저 사람 기억이 없다고 했지? 그럼 다른 이름을 쓰게 해. 마을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름을 지었다. 박덕수? 산에서 덕을 얻었으니 덕수라고 하자.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남자에게 말했다. 아저씨, 이제부터 이름은 박덕수예요. 기억하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덕수하고 중얼거렸다. 자신의 이름인지조차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박덕수였다. 며칠이 흘렀다. 덕수는 천천히 회복했다. 할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과 죽을 먹으며 기력을 되찾았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가끔 악몽을 꾸었다. 잠꼬대로 민우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눈빛이었다. 보미는 덕수를 관찰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쓰러진 장롱을 고치려 할 때였다. 덕수는 자연스럽게 나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며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마치 가구 수리를 수십 번 해본 사람처럼. 아니면 TV에서 경제 뉴스가 나올 때 무심코 저 회사는 곧 망할 겁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실제로 며칠 뒤 그 회사는 부도가 났다. 보미는 느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기억을 잃었어도 몸에 밴 습관과 지식은 남아 있었다. 그는 분명 어떤 분야의 전문가였다. 어느 날 저녁 보미는 용기를 내어 덕수에게 펜던트 이야기를 꺼냈다.
덕수 어르신, 이거 보세요. 보미는 자신의 펜던트와 덕수의 펜던트를 나란히 꺼냈다. 두 조각을 맞추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리고 합쳐진 면 안쪽에 지금껏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드러났다. 작은 문장이었다. 새겨진 글씨는 한자였다. 덕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를 감싸쥐었다. 두통이 밀려왔다. 무언가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넓은 사무실, 서류 더미,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다. 안개 속 풍경처럼 흐릿했다. 이게 뭐지? 왜 내가 이걸 갖고 있지? 보미도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 오명자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은 서씨 가문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정태가 이 펜던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미와 서정태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보미는 더 큰 위험에 휘말릴 것이었다. 서정태를 죽이려 한 사람들은 보미까지 제거하려 들 것이었다. 그날 밤 보미는 잠들지 못했다. 펜던트를 손에 쥐고 엄마 생각을 했다. 엄마는 왜 이 펜던트를 남겼을까? 엄마는 서정태와 어떤 관계였을까? 그리고 자신은 누구일까?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서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제목은 수색 현황 보고서였다. 민우는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장님 시신 미발견. 생존 가능성 배제 불가. 민우는 보고서를 구겨버렸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살아있을 리 없었다. 계곡에 던졌고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시신이 없다니. 혹시 누군가 구했을까? 아니면 야생동물이 끌고 갔을까? 민우는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추적팀을 보내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장이 살아있으면 모든 게 끝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이 찾아왔다. 마을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덕수는 이제 거의 회복되었다. 몸도 건강해졌고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할머니 일을 거들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저 보민의 먼 친척 어르신으로 보였다. 할머니가 그렇게 소개했고 사람들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민은 알았다. 덕수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말투, 행동, 판단 하나하나에서 범상치 않은 면모가 드러났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 보통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고 겸손했지만 누군가 선을 넘으면 단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했다. 그 일은 마을 슈퍼에서 일어났다. 보미는 덕수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 슈퍼 앞에는 마을 청년 몇 명이 모여 있었다.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는 건달 같은 애들이었다. 그중 하나가 보미를 보더니 비아냥거렸다. 야, 한보미. 요새 새벽 우유 배달도 안 하냐? 돈 많이 벌었어? 다른 애가 끼어들었다. 우유 배달로 뭐 먹고 사냐? 차라리 우리랑 놀지. 돈 벌어줄게. 저속한 웃음이 터졌다. 보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 했다. 익숙한 광경이었다. 항상 무시당했고 항상 참았다. 싸워봤자 더 괴롭힘만 당할 뿐이었다.
그런데 덕수가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달랐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였다. 마치 칼날 같았다. 말 조심해라. 단 4글자였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압도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청년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뭔가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었다. 저 노인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뭐야 이 할아버지. 한 명이 떠듬거렸다. 덕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청년들은 뒤로 물러났다. 덕수는 말했다. 내 부모가 너를 이렇게 키웠나? 길거리에서 어린애한테 함부로 말하는 게 사람이냐? 청년은 아무 말도 못했다. 덕수의 눈빛은 단순한 노인의 꾸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사람을 부리고 조직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권위와 카리스마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결국 청년들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보미는 놀란 눈으로 덕수를 바라보았다. 덕수는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보미에게 말했다. 괜찮니? 저런 애들한테 상처받지 마라.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날 이후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보민의 친척 어르신, 범상치 않다더라. 어떤 이는 전에 큰 사업하던 사람 같다고 했고, 어떤 이는 말투가 재벌 같다고 수군거렸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마을 이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명철도 덕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명철은 택시 기사였지만 마을 일에도 깊이 관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보미를 딸처럼 아꼈고 할머니도 잘 챙겼다. 어느 날 이명철은 덕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덕수는 잠시 망설였다.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이명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다. 저 사람은 뭔가 큰일을 겪었고 지금 숨어 지내는 거라고. 며칠 뒤 이명철은 덕수에게 마을 현안을 상담했다. 마을 공동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땅은 있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다. 덕수는 땅을 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도로는 어디로 나 있나요? 상수도는? 전기는? 이명철이 대답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류 창고를 지으세요. 이 위치면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고 땅값도 저렴합니다. 작은 물류회사나 택배업체가 관심 가질 겁니다. 이명철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조언은 정확했고 전문적이었다. 마을 사람들과 논의한 끝에 실제로 그 땅에 작은 물류 창고를 지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택배회사가 임대 계약을 맺었다. 마을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덕수를 신통한 어르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마을 슈퍼 주인도 식당 사장도 모두 덕수에게 조언을 구했다. 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말은 언제나 적중했다. 보미는 기뻤다. 덕수 덕분에 마을이 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소문이 커질수록 덕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험도 커졌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입구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남자 둘은 정장 차림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진 한 장을 내밀며 물었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사진 속 인물은 서정태였다. 덕수였다. 마을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본 적 없다고 했다. 사실 덕수의 얼굴은 사진 속 서정태와 조금 달랐다. 몇 달간 산속에서 고생하며 살이 빠지고 수염도 길어졌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박덕수로만 알았다. 서정태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 마을 슈퍼주인 박씨 아저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정장 입은 남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 말입니까? 박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보민의 친척 어르신이요. 요새 마을에 계시는데 근데 이름이 박덕수라고 들었는데요. 정장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입구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명철은 그 광경을 보고 곧바로 보민의 집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봄아, 할머니, 큰일 났어. 보미가 문을 열자 이명철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검은 차, 정장 남자들, 그리고 사진. 덕수를 찾고 있다는 것. 할머니 오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국 찾아온 거구나. 할머니는 덕수를 불렀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말해야겠구나. 봄아, 그리고 회장님. 들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보미는 숨을 죽였다. 덕수도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보미 엄마 한서윤은 서해운송 지방과 관련이 있었어요. 보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가 저 큰 회사와?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서윤이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회장님과 관계가 있었지요. 덕수는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정확한 관계는 저도 몰라요. 서윤이는 많은 걸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서윤이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산골로 도망쳐왔죠. 뱃속에 보미를 품고서. 보미는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고 도망쳤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저 큰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엄마는 제게 펜던트를 남기면서 말했어요. 언젠가 이 조각이 보미를 지킬 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 얼마 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보미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덕수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도 무언가 떠오르려 했다.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 여자의 얼굴,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목소리. 그날 밤 덕수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를 밀쳤다. 계곡으로, 어둠 속으로. 그리고 차갑게 웃는 얼굴 하나가 보였다. 삼촌, 이제 그만 쉬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민우였다.
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숨이 가빴다. 민우.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다. 누군가 자신을 배신했다. 그리고 죽이려 했다. 그게 민우라는 사람이다. 하지만 민우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보미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았다.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와 덕수, 그리고 이명철까지 네 사람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일단 마을을 떠나야 해요. 이명철이 말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여기 있으면 들킬 거예요. 덕수는 조용히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산속에 폐사찰이 하나 있어요. 비남자인데 거기라면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이명철의 제안이었다. 폐사찰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었다. 등산객도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다. 네 사람은 급하게 짐을 꾸렸다. 옷가지, 식량, 담요. 최소한의 것들만 챙겼다. 해질 무렵 이명철의 택시를 타고 산으로 향했다. 검은 승합차는 여전히 마을 입구에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택시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 사람 발길이 끊긴 숲속 깊은 곳에 도착했다. 폐사찰은 정말 있었다. 낡은 기와지붕, 부서진 대문. 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다. 세 사람은 그곳에서 숨어 지내기 시작했다. 이명철은 가끔 식량을 가져다 주었다. 며칠이 지났다. 조용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보미는 숨을 죽였다. 덕수는 할머니와 보미를 뒤로 숨겼다. 그리고 문 앞에 섰다. 문이 벌컥 열렸다. 정장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다. 그들은 손전등을 덕수에게 비췄다. 그중 한 명이 사진을 꺼내 비교했다. 그리고 냉소를 지었다. 찾았습니다. 서정태 회장님. 덕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변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타올랐다. 그 순간 덕수는 더 이상 박덕수가 아니었다. 그는 서정태였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을 부리고 위기를 헤쳐온 그 서정태였다. 그만해라. 덕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낮고 단호하고 압도적이었다. 손녀에게 손대지 마. 정장 남자들은 잠시 멈칫했다. 덕수의 목소리에서 풍겨나오는 압도적인 기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제정신을 차렸다.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조용히 따라오시죠. 우리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덕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남자들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보미 쪽으로 다가왔다. 저에도 데려가야 하나? 그 순간 덕수가 움직였다. 빠르게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남자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덕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말 못 들었나? 손녀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다. 리더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덕수의 기세에 눌린 것이었다. 그때 뒤에 있던 남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회사 창고 화재 사고 때 덕수는 그 남자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얼굴에는 화상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 제가 불에 갇혔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저를 끌고 나오셨죠.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리더가 날카롭게 쏘아봤지만 남자는 계속 말했다. 저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회장님을 못 찾았다고 보고하겠습니다. 리더는 분노했다. 미쳤어? 내가 뭐라는 거야? 하지만 화상 흔적이 있는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리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저는 이분한테 목숨 비쳤습니다. 못 본 걸로 하죠. 리더는 이를 갈았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다. 셋 중 한 명이 배신하면 보고가 애매해졌다. 게다가 덕수의 눈빛은 정말로 위협적이었다. 뭔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좋아. 오늘은 못 찾은 걸로 한다. 하지만 다음엔 없어. 리더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세 남자는 폐사차를 빠져나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보미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온몸이 떨렸다. 덕수는 보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덕수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건 일시적인 유해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엔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그때는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 오명자는 기도를 했고 보미는 덕수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회사, 직원들, 회의실, 그리고 민우. 민우. 덕수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민우는 누구인가? 조카? 맞다, 조카다. 형의 아들.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아이. 자신이 아끼고 키웠던.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 왜? 무엇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이명철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급한 표정이었다. 어제 밤 일 들었어요. 마을에 소문 쫙 퍼졌어요. 검은 차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겠군요. 이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르신,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저 사람들이 어르신을 찾는 겁니까? 덕수는 한숨을 쉬었다.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가진 뭔가 때문에 저들이 저를 없애려 한다는 겁니다. 이명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다. 일단 마을로 내려가시죠. 여기보다는 사람들 눈이 있는 곳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철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어르신, 혹시 마을 사람들한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요새 땅 문제로 다들 고민이 많거든요. 덕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네. 저번에 물류창고 말씀 정말 도움됐어요. 어르신 안목이 정확하시더라고요. 덕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들이 자신을 감싸주지 않으면 언제든 잡혀갈 수 있었다. 그래서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명철의 제안으로 마을 발전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다. 덕수는 슬쩍 뒤쪽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 고민을 털어놨다. 요새 관광객이 줄어서 식당 장사가 안 돼요.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가버려서 일손이 없어요. 땅값이 떨어져서 팔 수도 없고. 덕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다. 관광객을 늘리려면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덕수를 돌아보았다. 덕수는 계속 말했다. 이 마을은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식당 주인이 물었다. 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약초 캐기, 전통 음식 만들기, 산나물 채취.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직접 해보고 배우고 가져가는 것을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슈퍼주인 박 씨가 물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한 사람당 한 가지 프로그램을 맞는 거죠. 식당 사장님은 음식 체험, 약초 캐는 분은 약초 체험. 수익은 공평하게 나눠 갔고요. 덕수의 설명은 명확했다. 사람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이장 대행 이명철이 거들었다. 좋은 생각 같은데요? 한번 해봅시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자리를 떴다. 덕수는 조용히 일어나 나가려 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다. 어르신, 우리 가게 운영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 땅 활용 방안도 조언해 주세요. 덕수는 난감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며칠 동안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조언들은 하나하나 적중했다. 슈퍼 주인에게는 진열 방식을 바꾸라고 했다. 손님들이 자주 찾는 물건을 입구 쪽에 두지 마세요. 안쪽에 두면 손님들이 매장을 더 돌아다니고 그러다 다른 물건도 사게 됩니다. 실제로 매출이 올랐다. 식당 사장에게는 메뉴를 줄이라고 했다. 너무 많은 메뉴는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표 메뉴 서너 가지만 남기고 그걸 제대로 하세요. 손님들은 주문이 빨라지고 맛도 좋아졌다며 만족했다. 땅 고민하는 주민에게는 팔지 마세요. 몇 년 뒤면 이 지역 땅값 오릅니다. 도로 확장 계획이 있을 겁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몇 주 뒤 지역 신문에 도로 확장 계획이 발표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 어르신 정말 범상치 않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옆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덕수를 신통한 어르신, 예언가, 심지어 마을의 지혜로운 현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보미는 기뻤다. 마을 사람들이 덕수를 좋아하고 믿어주니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소문이 너무 커지면 그 소문은 결국 서울까지 닿을 것이었다. 민우의 귀에까지. 그리고 그 불안은 정확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 서민우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부하가 보고서를 내밀었다. 민우는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박덕수라는
노인 정확한 사업 조언 마을 사람들이 딸은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진은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특징이 회장님과 비슷합니다. 민우는 책상을 내리쳤다. 바로 확인해. 만약 그게 삼촌이라면. 민우는 이를 갈았다. 부하는 고개를 숙였다. 추적 전문가를 투입하겠습니다. 이틀 뒤 검은 SUV 한 대가 마을 근처 산길에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직 경찰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조사업체를 운영하는 추적 전문가였다. 남자는 마을 입구 눈 덮인 땅을 살폈다.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유심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떤 발자국은 일부러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나뭇가지로 쓸어낸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여기 누가 일부러 흔적을 숨겼습니다. 추적 전문가는 냉소를 지었다. 그는 마을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숨을수록 더 눈에 띄는 법이지. 추적 전문가의 등장 이후 마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낯선 남자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질문을 했다. 슈퍼에 들러 물건을 사면서 넌지시 물었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록하는 눈빛이었다. 이명철은 그 남자를 택시에 태운 적이 있었다. 남자는 산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기 폐사찰이 있다던데 가볼 만한가요? 이명철은 순간 긴장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별로 볼 게 없어요. 다 무너졌는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남자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이명철은 일부러 다른 산길로 돌아갔다. 폐사찰이 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날 저녁 이명철은 보민의 집으로 달려갔다. 덕수와 할머니 보미에게 상황을 알렸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전문가예요. 눈빛이 다릅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세 사람은 다시 짐을 꾸렸다. 이번에는 폐사찰이 아니라 더 깊은 산속으로 가기로 했다. 이명철이 아는 오래된 암자가 하나 더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다. 한밤중 네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마을 뒷길로 돌아서 산으로 향했다. 눈이 쌓인 산길을 오르는 것은 힘들었다. 특히 할머니 오명자는 숨이 가빴다. 보미가 할머니를 부축했고 덕수가 짐을 들었다. 2시간을 걸어 올라가 마침내 암자에 도착했다. 정말 오래된 곳이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일부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추위는 막을 수 있었다. 이명철이 가져온 담요와 식량을 풀었다. 여기선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틀에 한 번씩 물자 가져올게요. 이명철은 그렇게 말하고 산을 내려갔다. 세 사람만 남았다. 암자는 고요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며칠이 지났다. 보미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선생님한테는 할머니 병간호 때문에라고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는 약을 먹으며 버텼지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다. 추위와 습기 때문에 기침이 심해졌다. 덕수는 밤마다 기억과 싸웠다.
꿈속에서 과거가 조각조각 돌아왔다. 회사 회의실, 직원들, 계약서, 그리고 민우. 어린 민우가 자신에게 안기며 삼촌, 사랑해요 하고 말하던 모습. 그런데 그 얼굴이 어느 순간 차갑게 변했다. 삼촌,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는 손. 덕수는 악몽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보미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기억이 돌아올수록 배신의 아픔도 함께 돌아왔다. 자신이 키운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 충격은 기억 상실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숲이 너무 조용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다. 덕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봄아, 할머니 모시고 뒤쪽 방으로 가. 덕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보미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해 안쪽 작은 방으로 갔다. 덕수는 암자 입구에 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비췄다. 암자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넷이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셋, 그리고 추적 전문가. 추적 전문가는 덕수를 보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추적 전문가가 계속 말했다. 숨기려고 애쓰셨지만 발자국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눈 위의 흔적, 마을 사람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 그리고 너무 정확한 사업 조언. 모두 단서였어요. 덕수는 여전히 침묵했다. 추적 전문가는 뒤에 남자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남자들이 앞으로 나섰다. 그때 안쪽 방에서 보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오명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쓰러진 것이었다. 보미는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다. 정작 남자 하나가 안쪽을 들여다보려 했다. 그 순간 덕수가 움직였다. 순식간에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힘이 강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덕수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도망치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서정태였다. 수십 년간 기업을 지배해온 위기 앞에서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서정태였다. 다시 말한다. 손녀에게 손대지 마.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실렸다. 정작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추적 전문가는 냉소를 지었다. 회장님, 저항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넷이고 회장님은 혼자시잖아요. 그래서 덕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 기세에 남자 하나가 또 뒤로 물러섰다. 추적 전문가는 짜증이 났다. 붙잡아. 정작 남자 둘이 덕수에게 달려들었다. 덕수는 옆으로 피하며 한 명의 팔을 꺾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다른 남자가 덕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덕수는 놀랍게도 재빨리 몸을 틀어 빠져나왔다. 젊은 시절 유도를 배운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넷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덕수를 바닥에 눕혔다. 덕수는 숨을 헐떡였다. 추적 전문가가 다가와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항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장님.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모두가 깜짝 놀라 문 쪽을 돌아봤다. 경찰복을 입은 남자 둘이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추적 전문가는 당황했다. 뭐야? 여기가 어딘데 경찰이. 그 순간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손 뒤로. 정작 남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경찰의 총구 앞에서 저항할 수 없었다. 손을 들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웠다. 덕수는 일어서며 경찰을 바라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경찰 중 한 명이 덕수에게 눈짓을 했다. 알아보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덕수는 그 얼굴을 자세히 봤다. 낯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경찰은 작게 속삭였다. 회장님, 정 이사님이 보내셨습니다. 덕수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정세훈, 서해운송의 재무총괄이사.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사람. 그가 도움을 보낸 것이었다. 추적 전문가와 정장 남자들은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암자가 다시 조용해졌다. 경찰로 위장한 남자 둘은 덕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정 이사님 말씀으로는 이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연락드릴 거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과 새 휴대폰, 그리고 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장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숨어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정세훈. 덕수는 쪽지를 꼭 쥐었다. 보미가 옆에 다가왔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 덮인 산이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 서울이 있었다. 민우가 있었다. 숨는 건 끝이다. 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반격한다. 암자에서의 습격 이후 덕수는 달라졌다. 기억이 거의 다 돌아왔다. 자신이 서정태라는 것, 서해운송을 일군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조카 서민우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모든 기억이 선명해졌다. 이틀 뒤 새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정세훈이었다. 내일 오후 2시 춘천 외곽 폐공장 앞. 혼자 오십시오. 덕수는 보미와 할머니에게 말했다. 저는 춘천에 다녀와야 합니다. 보미는 불안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이번엔 내 사람이야. 덕수는 보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명철이 택시로 덕수를 춘천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이른 아침 출발했다. 춘천 외곽 폐공장은 을씨년스러웠다. 녹슨 철문, 깨진 창문, 잡초가 우거진 마당. 하지만 약속 시간 정각,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정세훈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정세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덕분이네. 고마워. 정세훈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우 그놈이 회장님을 죽였다고 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폐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정세훈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회장님, 지금 회사 상황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서해운송은 민우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이 사진도 전부 민우 사람들로 바뀌었고 주요 계약도 모두 민우가 결정했다. 덕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완전히 차지했구나. 네. 하지만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알려지면 모든 게 뒤집힙니다. 민우의 회장 승계는 회장 실종 및 사망 추정을 근거로 한 임시 조치였으니까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증거가 필요해. 민우가 날 죽이려 했다는 증거. 정세훈이 말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 김도윤. 민우의 전 비서였습니다. 덕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김도윤. 민우 곁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사람.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비서였다. 그 친구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네. 민우가 회장님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녹취록, 그리고 관련 문서들입니다. 도윤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몰래 녹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를 나와 숨어 지냅니다. 두려워서요. 덕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 친구를 찾아야겠어. 어디 있지? 인천 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돈이었다. 지금 덕수는 신분증도 없고 계좌도 접근할 수 없었다. 민우가 모든 계정을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회장님, 혹시 비상 자금 같은 거 없으십니까? 정세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덕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비상 자금. 맞다. 자신은 항상 만약을 대비해 비밀 계좌를 만들어뒀었다. 하지만 그 계좌는 있긴 한데 본인 인증이 필요해. 신분증이랑 서명을. 정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증은 제가 구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집에 보관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우가 저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덕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직접 가야겠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가야 해. 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결국 계획이 세워졌다. 보미가 덕수의 서울 저택에 몰래 들어가서 신분증과 중요 서류를 가져오기로 한 것이다. 덕수가 직접 가면 들키지만 고등학생인 봄이라면 의심받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봄이는 처음엔 거절했다. 저는 못해요. 무서워요. 하지만 덕수가 말했다. 봄아,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건 내 할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내가 돈을 찾으면 할머니 치료비도 걱정 없어. 봄이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세훈이 저택 구조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2층 서재, 책장 뒤에 금고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514. 회장님 생일이죠. 봄이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다. 이틀 뒤 봉이는 이명철의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함께 간 사람은 정세훈이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서정태의 저택은 고급 주택가에 있었다. 높은 담장, 경비, CCTV. 봄이는 입구만 봐도 숨이 막혔다. 정세훈이 작게 속삭였다. 후문으로 가요. 거기는 경비가 약해요. 두 사람은 후문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경비는 없었다. 하지만 CCTV가 있었다. 정세훈이 작은 장치를 꺼내 CCTV에 붙였다. 화면이 정지했다.
10분 안에 다녀와야 해요.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담장을 넘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저택 안은 조용했다. 정원을 가로질러 후문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열쇠는 화분 밑에 있었다. 정세훈이 알려준 대로였다. 2층 서재로 올라갔다.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다. 책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보미는 책장 뒤를 더듬었다. 금고가 있었다. 514 비밀번호를 눌렀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신분증, 통장, 그리고 서류들이 있었다. 보미는 재빨리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CCTV가 꺼졌어? 누군가 들어온 것이었다. 보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보미는 재빨리 책상 밑에 숨었다. 숨을 죽였다. 방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민우였다. 민우는 서재를 둘러보다가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보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우가 중얼거렸다. 삼촌이 살아있으면 끝장이야. 반드시 찾아야 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민우는 전화를 받았다. 뭐, 강원도에서 또 목격됐다고? 확실해? 민우는 황급히 방을 나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보미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후문으로 달렸다. 정세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담장을 넘어 택시에 올라탔다. 이명철이 엑셀을 밟았다. 성공했어요? 보미는 가방을 들어 보였다. 정세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잘했어요, 보미 씨. 다음 날 덕수는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갔다. 비상계좌가 있는 곳이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했다. 덕수는 서명했다. 얼마 인출하시겠습니까? 전부요. 잠시 뒤 현금 10억 원이 준비되었다. 덕수는 그 돈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다. 그런데 밖에 검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우의 수하들이었다. 덕수는 멈춰섰다. 포위당한 것이었다. 그때 반대편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차 여러 대가 나타나 검은 차들을 막아섰다. 수하들은 당황해 물러섰다.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세훈이었다. 그는 경찰에게 뭔가 말하고 덕수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뒀습니다. 불법 감금 시도로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세훈이 도와준 것이었다. 두 사람은 안전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숨는 건 끝이다. 반격한다. 비상계좌에서 돈을 찾은 뒤 덕수는 본격적으로 반격 준비에 들어갔다. 정세훈이 마련한 안가에서 보미,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계획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도윤을 찾는 일이었다. 민우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가진 사람. 정세훈은 며칠간 수소문 끝에 김도윤의 행방을 알아냈다. 인천 남동구 쪽 작은 고시원에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야겠어. 덕수와 정세훈은 인천으로 향했다. 고시원은 낡고 허름했다. 3층 건물 2층, 좁은 복도 끝방.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도윤아, 나다. 서정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다. 김도윤은 야윈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다. 회사 다닐 때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눈빛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덕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이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도윤아, 자네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들었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민우 상무가 아니 그자가 회장님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녹취 사주 문서, 동거래 내역까지. 덕수는 USB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이 작은 것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 무서웠습니다. 민우는 그자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덕수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용기를 내야 할 때야. 자네 증언이 필요해.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사람은 안가로 돌아왔다. USB 내용을 확인했다. 충격적이었다. 민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삼촌을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사고로 보이게. 알겠습니다. 산에서 추락사고로 만들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절대 살아 돌아오면 안 돼.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이 아끼던 조카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냉정하고 잔인했다. 보미도 옆에서 듣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정세훈이 말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됩니다. 하지만 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만으로는 부족해. 민우는 권력과 돈으로 경찰도 움직일 수 있어. 우리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무슨 방법입니까? 여론이야. 대중의 눈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 덕수는 계획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아니었다. 기자회견은 민우 측에서 막을 수 있었다. 언론사도 압력을 받을 수 있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라디오를 이용하자. 라디오요? 정세훈이 의아해했다. 덕수는 설명했다. 라디오 생방송. 특히 시니어층이 많이 듣는 시사 프로그램. 거기 출연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야. 생방송이니까 편집할 수도 없고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져. 정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방송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인데 청취율도 높고 영향력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섭외를 부탁해봐. 며칠 뒤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서정태 회장이 생존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화제성이 있었다. 방송국은 흔쾌히 출연을 승낙했다. 방송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민우 측에서도 이 소식을 알아챈 것이었다. 방송 이틀 전 정세훈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방송 출연 취소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이 다칠 수도 있어. 정세훈은 겁을 먹었지만 덕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계획대로 진행한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야. 방송 전날 안가 주변에 수상한 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우가 감시를 붙인 것이었다.
덕수는 몸을 숨겨야 했다. 방송 당일까지. 방송 당일 아침 작전이 시작되었다. 정세훈이 덕수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을 고용해 덕수인 척 안가에서 나가게 했다. 미끼였다. 검은 차들이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 사이 덕수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다른 차를 탔다. 운전은 이명철이었다. 보미도 함께였다. 할머니는요? 정 이사님이 안전한 곳에 모셔뒀어. 걱정 마.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다. 방송국까지 1시간 거리. 하지만 중간에 검은 SUV 2대가 뒤를 쫓아왔다. 들킨 것이었다. 빨리 가세요. 이명철은 엑셀을 밟았다. 택시가 속도를 냈다. 하지만 SUV도 따라붙었다. 추격전이 벌어졌다. 골목을 돌고 신호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차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보미는 뒷좌석에서 공포에 떨었다. 덕수는 보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는 이긴다. 그때 앞에서 경찰차 여러 대가 나타났다. 정세훈이 미리 요청해 둔 것이었다. 경찰차가 SUV들을 막아섰다. 이명철의 택시는 그 사이를 빠져나갔다. 방송국에 도착했다. 오후 2시. 방송 시작 30분 전이었다. 덕수는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PD와 작가가 반겼다.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덕수는 마이크 앞에 앉았다. 헤드폰을 썼다. 심장이 뛰었다. 긴장이 아니었다. 설렘이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시간이 왔다. 오후 2시 30분, 빨간 불이 켜졌다. 생방송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초대석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석 달 전 실종됐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서해운송 서정태 회장님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졌다. 덕수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태입니다. 방송국 밖에서는 민우의 수하들이 건물을 포위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생방송은 시작되었고 전국의 라디오에서 덕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 서민우는 라디오를 켜고 있었다. 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조카 서민우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스튜디오 안은 정적이 흘렀다. 진행자도, PD도, 작가도 모두 숨을 죽이고 덕수의 말을 기다렸다. 덕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석 달 전 저는 조카 서민우에게 속아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밧줄에 묶인 채 계곡에 버려졌습니다. 죽으라고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증거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덕수는 손짓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왔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앉았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서민우 상무의 전 비서였습니다. 제가 직접 녹취한 파일이 있습니다. PD가 신호를 보냈다. 준비된 녹취 파일이 재생되었다. 민우의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삼촌을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사고로 보이게. 알겠습니다. 산에서 추락사고로 만들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절대 살아 돌아오면 안 돼. 전국의 청취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라디오 게시판에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야? 조카가 삼촌을 죽이려 했다고? 서해운송 대박 사건이네. 민우는 오피스텔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당장 방송 중단시켜. 안 됩니다. 생방송이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우는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스튜디오에서 방송은 계속되었다. 덕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는 우연히 한 소녀에게 구조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할머니가 저를 숨겨주고 돌봐주셨습니다. 기억을 잃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덕수는 보미를 바라봤다. 보미는 스튜디오 밖 대기실에서 방송을 듣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는 고작 17살입니다.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 학교 끝나면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닙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죠. 그런 아이가 낯선 노인을 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줬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대단한 아이네요. 이 아이에게 저는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약속합니다. 제가 회사로 돌아가면 이 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청취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라디오 게시판에는 응원 댓글이 쏟아졌다. 회장님 멋있다. 그 아이 꼭 도와주세요. 민우는 감옥 보내야 해. 방송이 끝나갈 무렵 덕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서민우, 내 목소리 들리냐? 삼촌은 살아 돌아왔다. 이제 내가 책임질 차례다. 방송이 끝났다. 빨간 불이 꺼졌다. 스튜디오 안에 박수가 터졌다. PD와 작가, 스태프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자 보미가 달려와 덕수를 안았다. 어르신, 해내셨어요. 덕수는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해낸 거야, 보마.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다. 서해운송 서민우 상무 살인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 경찰이 민우의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민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건물 로비에서 붙잡혔다. 수갑이 채워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상무님, 회장님을 정말 죽이려 했습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차에 실려갔다. 일주일 뒤 서해운송 본사. 덕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현관을 들어섰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의실에는 이사진이 모여 있었다. 정세훈도 있었다. 덕수는 회장 자리에 앉았다. 모두가 숙연한 표정이었다. 앞으로 회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덕수는 정세훈을 바라봤다. 정이사, 자네를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정세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난 뒤 덕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저 멀리 강원도 산골 마을도 있을 것이었다. 보미와 할머니가 있는 곳. 그날 저녁 덕수는 보미와 할머니를 서울로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한정식 집이었다. 세 사람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다.
할머니 오명자는 건강을 많이 되찾았다. 덕수가 최고의 병원에 모시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덕수를 바라봤다. 회장님, 이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덕분입니다. 할머니, 보미는 학교로 돌아갔다. 성적도 회복했고 친구들도 생겼다. 무엇보다 이제는 새벽 우유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덕수가 장학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이었다. 밥을 먹으며 덕수가 조용히 말했다. 봄아, 내가 궁금했던 거 있지? 내 엄마와 나의 관계. 봄이는 숨을 멈췄다. 할머니도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내 딸이었어. 봄이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수는 계속 말했다. 내 엄마 한서윤은 내 딸이었고 너는 내 손녀야. 진짜 손녀. 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덕수는 펜던트를 꺼냈다. 두 조각을 맞췄다. 문장이 드러났다. 이 펜던트는 우리 가문의 증표야. 내 엄마가 떠날 때 내가 반쪽을 줬어. 언젠가 돌아오라는 의미로.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못했지.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왜 떠났는지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엄마는 널 지키려고 떠난 거야. 그리고 할머니께 너를 맡긴 거고. 봄이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다. 덕수는 봄이의 손을 잡았다. 봄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구원이야. 너 덕분에 내가 살았고 돌아왔어. 봄이는 덕수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덕수는 미소 지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되찾은 미소였다. 석 달 뒤 서해운송 본사 앞에 현판식이 열렸다. 봄이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덕수와 봄이가 함께 테이프를 끊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재단 사무실에는 할머니 오명자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명예이사장이었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고 이제는 재단 일을 돕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작은 한정식 집에 모였다. 밥상 앞에서 웃었다. 덕수가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봄이와 할머니도 잔을 들었다. 가족을 위해. 세 잔이 부딪혔다. 따뜻한 소리가 울렸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렸다.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온 것이었다. 한봄이의 이름처럼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덕수는 봄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봄아,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구원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다. 평생. 봄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저도요, 할아버지. 평생 함께 할게요. 밖에서는 봄비가 계속 내렸다. 하지만 밥상 앞은 따뜻했다. 진짜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감동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